몇 페이지를 펴냐고 이러면은 저번에 사기 강박을 하다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사기에서 53페이지에 인과관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고 말이요. 이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갑이 이제 아파트 소유자다. 우리 갑을 기망을 했다. 기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운이 돼서 표의자는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져서 팔겠다 의사표시 할 것이고, 그러면 사기한 의사표시 성립되는데, 이 기망과 착오 사이에,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이 법학에 있어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운이 되어서 결과 착오에 빠지고 또 똑같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착오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착오하고 이제 차이점이 뭔가를 정리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착오의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야지 비로 취소하는데, 이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표의자를 기준으로 해서만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표준으로 삼아서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중요하다 가르쳐 준대. 사기든 이따 뒤에 나오게 될 강박이든 요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이거하고 반대라고 말이야. 이거는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다르고,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다. 이걸 구별 잘하는 거야. 이게 이해를 해놓고 보면은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되는다. 이해를 해놓고 보면은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지능 수준이, 정신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이다 말이야. 해서 보통 사람 정도 정신 능력, 지능 수준만 가지고 있다면 의뢰 기망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아니했을 것을,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 지능 수준이 뒤떨어지니까 쉽게 속아 넘어갔다. 이런 경우도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이해를 해놓고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만약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지능 수준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이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당연히 우리 법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되는데 보호가 안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따라서 인과관계를 딸 때는 사회 일반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취소 못할 것이고 보호가 안 되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당연히 사기든 강박이든 인과관계를 딸 때는 이 표의자 개인의 정신 능력 내지는 지능 수준을 표준으로 삼아서 속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하고 강박은 인과관계를 딸 때 주관적인 인과관계 있으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착오하고 다르니까 애울라고 하지 말고 칼같이 구별 잘할 것. 그 다음에 강박과 관련해서는 뭐 책 읽어보면 뭐 강박이 빠른 거니까 판례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원래 이제 강박의 경우도 행위 수단이 이제 강박이다. 이게 이제 사기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데, 공갈 협박을 했다. 표의자는 공포심에 빠진다. 그래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강박이나 의사표시 성립이 되는데, 뒷페이지 넘겨서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면 되고, 뒤에 보면 이제 판례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판례에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요 판례 하나만 신경을 써두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사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판례를 보면 이게 이제 이물질이 좀 있다는 거야.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런 경우는 강박한 의사표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로 봐야 된다. 지금 이야기인데, 따라서 강박한 의사표시는 본시 취소사에 해당이 되나 무효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취소하고 무효의 차이점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강박이 취소사에 해당이 되면 요거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야. 146조에서. 그래 이
조문이 하도 시험에 나온다고 나올 때마다 주의시키는데 지속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속권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효는 이런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자 공갈 협박 등에서 아파트 매매했고 등기 넘어갔고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이게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가 선이면은 얘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 취득, 얘는 취소를 해본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못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절대무효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절대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로 대응을 하니까 얘는 선의여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저번 시간은 뭘 하나 가르쳐 줬냐면 정수정학계 사건 하나 가르쳐 줬는데 이 사건 관련된 판례가 우리 시험에 많이 쏟아내 나오는 거라고. 이게 1962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다. 가까운 부산에서. 그러면 이 김기태 씨가 재산을 강탈다가 전 재산을 이제 국가공권력 중앙정보부 공갈 협박이어서 국가에 헌납버렸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우리 시험에 최근 한 5년 동안 한 20번을 넘게 나왔는데 관련 판례들이.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이 이게 이제 공갈 협박 강박이라는 불법적 손이 사용됐다 그래서 이 증여가 반사의 질성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강박 주체가 국가 공권력인 경우는 어찌 될 것인가? 차이 없이 강박이라는 불법적 손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103조에서 반사의 질성으로서 무효가 될 일은 없다. 이게 워낙에 중요하고 그러면 얘는 보호가 안 되느냐? 보호받는 방법은 공갈 협박은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 의사표시 하자나 흥결을 이유로 논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 강박으로 취소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취소로 보다 보니까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 62년도에 잃어버렸고 2012년도에 이제 김기태 씨 자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소를 당했다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건에서도 또 계속 논란이 붙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방금 지금 가르쳐 준 판례라고 말이야. 여기 이제 여기 큰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쪽 변호사가 또 뭐를 주장했느냐. 그러면 국가 공권력에 공갈 협박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취소 사유가 아니라 이게 지금 기록을 보면 정보부 요원들이 김기태 씨 여기에다 곤충을 들이밀고 헌납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했단 말. 그럼 이거는 충분히 이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케이스로 봐야 된단 말. 그럼 이거는 강박이지만 무효로 봐야 된다 해서 이걸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판례를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효사에 해당이 되니까 제척기간에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승소를 했을 건데 이 사건에서도 이게 쟁점이 됐는데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 여기 중앙정보부에서 공갈 협박한 것이 김기태 씨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무효사유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취소로 봐야 된다. 해서 이제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패소당했다. 지금 일이 됐는데 법관이 지금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할 리는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무효사유로 봐야 돼요. 그 이제 법관이 왜 이거를 무효를 인정을 안 해줬느냐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법관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도 사람인데 그 기록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 곤충 들이밀고 죽여버린다고 공갈 협박하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고 그리고 전재산 헌납 곽설소 이게 다 나와 있다고. 그 왜 무효를 안 받느냐? 법관이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지 그게 답이야. 예, 그거야. 여기 지금 아까 무효로 되면 절대 무효라겠단 말. 근데 이게 정수장학회로 지금 거의 대부분 재산이 가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정수장학회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무효로 봐서 되찾아오면 되는데 일부 재산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게.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무효가 되면 절대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제3자들 선유도 소유권취득 못 한다고. 그러면 계속 전전양도할 때 이게 다 소유권취득 못하니까 법질서 안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고려를 했다고 법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이 억울한 건 알지만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취소로 끝냈단 말이야. 법관도 이게 모르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런 배경하에서 그래서 이제 법을 안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비난했어. 이 법관을. 아니 이 정도 되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공갈 협박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의사결정적으로 완전 박탈당한 거라. 그러니 무효로 봐야 된다. 근데 법관 판결을 내는 법관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무효다. 그래 이게 전전양도됐을 때 이게 제3조 보호 문제가 또 되도가 돼. 이런 사람은 또 뭔 죄냐고 말이야.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취소 사유로 끝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법관해도 되겠네. 법관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면 얼마나 재밌냐고. 그래서 이 판례 하나를 연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로 넘어가서 제3자 사기왕박에 또 해년마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법 조문하고 이에 관련된 판례 2개를 야물딱지게 정리 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사기강박에서는 제일 압도적으로 이걸 출제를 하는데, 지금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 을의 예를 사기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상대방이 사기강박하면 당연히 취소하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조문이야 물어볼 일 없고, 문제는 이제 이 제3자 A가 소유자 갑을 사기강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을하고 토지에서 매매를 했다.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할 때도 당연히 취소하는가? 이리 되면 혹시라도 이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 취소를 해버리면 얘한테 불측의 손을 주기 때문에 먼저 법조문을 하도 물어보니까 110조 2항인데 법조문이 참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거야.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107조 1항 단서에서도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았다 이거는 이제 악이라고 표현될 것이고, 알 수 있다 이 말은 주의물을 길어서 알지 못한 거냐 과실했다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 법조문이 이렇게 됐는데, 이 법조문 자체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걸 틀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왜 그러느냐, 이게 시간이 딱 50분 한정이 되어 있고 말을 비비 꼬다 보니까 바쁜 시국에 제대로 검토를 못하니까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으니까 평소에 조문 정확히 깨우쳐두고 이걸 이제 반대로 또 해보라고 말이야. 반대로 이거 이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소리인데,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다. 요게 이제 요거가 반대 개념인데, 요 경우는 이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물어봐 버리면 틀린 사람은 억수로 많다 말이야. 조문 정확히 껴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와 관련해서는 대리인의 사기강박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또 나온다는 걸 공부 좀 한 사람 다 안다고 말이야. 그런데 맞힌 사람이 또 드물다는 거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얘한테 토지 팔아도 대리권 줬고 본인 대리인 얘가 상대방. 그러면 대리인이 이제 현명을 하고 갑의 토지 매매했다. 그러면 대리행위라는 행위자는 요 대리인이지만 이로부터 봤을 때는 모든 법률권 본의 기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 될 것이고,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 둘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다고 말하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게. 그럼 얼른 보면 요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하신 제3자의 사기강박 아니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이 대리인은 본인의 부탁을 받아서 일체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자는 동일시해야 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란 말이야. 얘가 직접 사기강박은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따라서 110조 2항이 아니라 110조 1항이 그대로 적용. 따라서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당연히 상대방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이야기인데, 이에 관한 판례가 55페이지 제일 밑에 상대방을 대리인데 이 판례인데,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판례는 굳이 읽어볼 필요 없고, 이게 이제 한 10번 넘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직업대로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엄청 틀린다 말이야. 지금
이게 제3자 사경방에 해당이 되면 이자의 사경방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110조 2항이 적용되니까 알 수 있었다는 해서 취소할 거라고 말게. 그 제3자 사경방이 아니니까 이자의 사경방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110조 2항이냐 110조 1항에 따라서 당연히 취소할 수도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또 다 들고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저로 돌아가서 뒷페이지 넘겨서 뒤에 보면은 관련자도 해가지고 기다랗게 쓰는 판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나왔어. 거기에 보면 기업번 판례인데 98년 3월 20일 이게 또 찢어놨는데 요게 이제 제3자 사경법 관련된 판례라고 말. 이 판례도 자주 물어보는데 내용은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제3자 사경법 경우에 제3자 사경법에 얘가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 그럼 여기서 취소 상대방은 누구냐? 사기 강박을 한 자는 제3자지만 취소 상대방은 의리될 거라고 말이야. 취소는 이 을과책이란 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을에게 취소를 할 거라고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손해배상 문제라고 말이야. 불법행위를 범한 자는 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불법행위 때문에 하죠.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게 할 거라고 말할게. 그러다 보니까 요게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 지금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갑은 을과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됩니까? 요게 문제라는 거. 만약에 얘와 계약을 취소를 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자가 선임무과실 때는 취소를 못한다고 말할게.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얘는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이 을과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요 판례니까 요 판례 딱 정리하고. 따라서 110조 2항 제3자 사경범 법조문부터 자주 물어보니까 법조문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 사경박이 제3자 사경범인가 이것도 10번 넘게 나온 거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로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을과 계약을 상대방 계약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 요 세 가지 핵심이니까 요 세 가지만 정리 딱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그 효력 발생 관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중요한 거 위주로 쭉 개관을 해봤는데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줄여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 107조 진년의사표시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110조에 사기 강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이게 다 무효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이에요. 효력 요건 못 갖추면 일반적으로 무효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배운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는 싸그리 무효였단 말이에요. 취소 사유가 없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일부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년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다. 그러나 107조랑 단서 상대방이 피해자 진년 말았거나 할 수 없다는 유예적으로 무효다.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108조 허위표시는 당사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다. 그러나 109조 착오하고 110조 사기형박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취소 사유라고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주식기 줬단 말이야.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법률행위가 그대로 유효라고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무효로 만들려면 후에 취소하겠다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지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위에 무효하고 달리. 따라서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지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의료 사기 강박에서 매매했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러면 갑이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이걸 무효로 돌리고 소유권도 찾아온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당연히 상대방 을에게 해서 이런 취소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이야기하고, 이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이게 관련 문제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 취소 사유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의 경우에는 불의식 행위니까 구두로 취소하겠다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때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얘가 방 안에 앉아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듣기만 하면 돼요. 서면을 작성했다, 이런 걸 이제 표백한다고 이야기를. 그 다음 이 서면을 발송을 했다, 우체국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을에게 도달이 됐다. 그 다음 이 서면을 읽어서 그 내용을 얘가 알게 됐다, 이런 거를 마지막 요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갑이 취소한다는 사실을 을이 알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단계에서 이 취소 의사표시, 상대방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여부가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발송한 단계에서 이 취소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됐다, 그럼 이 단계에서 이 매매가 취소된다, 그 이야기요. 그럼 이 단계에서 소유권 돌아간다 이야기고, 그럼 이 상대방이 너무 불렸다는 거. 얘도 계약의 당사자인데 갑이 취소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취소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저번에 첫 번째 주에 가르쳐 줬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설명하면서 요 취소가 의사표시보다 동시에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그 똑같은 논리라고 말이야. 거꾸로 이제 요전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의사표시는 을에게 이미 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서면을 꺼내서 읽어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지를 못했기 때문에 취소 의사표시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럼 이게 취소가 안 되니까 소유권 아직 못 찾아온단 말이야. 얘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되나 하는 것이 상대방과 이렇게 이해관계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발송과 요지 사이의 중간 단계, 상대방 의사표시는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해서, 여기가 사기강박이 110조인데 바로 그 밑에 111조에다가 이에 관한 관련 문제로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 효력이 생긴다 해서 도달지 원칙을 규정해 놨어요. 이 앞전 1월 달에 이걸 가르쳐 줄 때는 여기까지만 가르쳐 줬어요. 이 도달주의 111조가 왜 나오는가 하는가를 그때는 이제 자세한 걸 안 가르쳐 줬는데 이유도 내가 가르쳐 줬어요. 이 부분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3, 4년에. 대신 이제 이번에는 몇 가지 집에서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자마. 이유는 여기서 출제가 되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틀려버려. 또 읽어보라면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본다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민법은 상대방 의사표시는 도달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 점검 딱 하고. 뒤편에 넘기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판례에서 보면 구절구절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요지는 우리 민법에 도달주를 취하고 있는데 도달이란 뭘 말합니까?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통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을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핵심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 것, 이걸 도달로 본다 말. 그래서 이제 판례 입장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구절구절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읽어야 돼. 도달을 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겨야지 도달로 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서면을 점유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알 것, 요지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시험이 이제 두 번 나온 것이 그 다음 구절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통지를 얘한테 발송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달에 뒤야지 이렇게 생기는데, 나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얘한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서면을 작성해서 얘한테 보냈는데 얘가 수령을 거절해 버리더라. 그럼 이러면 어찌 되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그 다음 구절인데,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요지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효력이 생긴다, 고역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언제 이렇게 발생하는가 요걸 물어볼 때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물어보는 것이 요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 이제 보통 경우는 서면으로 이제 취소했던 의사표 등을 발송을 할 건데 요게 첫 번째 실무상으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책에는 지금 빠져있지만 등급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그 밑에 보면 또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거 찾나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내용 증명이 나와 있고 확인했나요? 2008년도 그 위에 박스에 되어 있잖아. 그 내용 증명. 밑에 박스는 그 보통 우편이고 거기 빠져있는 게 등급 우편이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발송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 내용 증명이나 등급 우편의 경우는 우리가 한 번쯤 받아본 사람 다 알겠지만 우체부 아저씨가 나한테 등급 우편을 가지고 왔다. 또 내용 증명 가지고 왔다. 내가 부재 중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 방 앞에다가 문짝 앞에다가 엽산을 붙여놓고 간단 말이야. 등급 우편이 왔는데 부재 중이니까 다음날 몇 시까지 다시 오겠음. 이리 붙여놓는단 말이야.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내용 증명 등급 우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대방 손에 확실히 배달이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등급 우편이나 또는 내용 증명이 발송이 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면 없다 그 말은 우체부 아저씨가 상대방 손에 확실히 지어줬다는 거야. 반송된 사실이 없으면 이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대신 그러면 보통 우편의 경우는 어찌 되는가? 보통 우편의 경우는 발송이 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보통 우편의 경우는 우체부 아저씨가 이 상대방 손에 반드시 지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이야. 따라서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느냐? 지금 상대방에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하지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에 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 판례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도달한 입증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질판의 사례 같으면 요 갑이 지금 계약을 취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오고자 한다. 그럼 얘가 이제 도달을 주장한 자란 말이야. 이게 취소가 도달이 돼야지 매매가 취소가 더 소유권 찾아오니까. 그럼 얘 쪽에서 내가 보낸 이 통지서가 얘한테 도달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용 증명이나 등급표는 보내게 되면 입증하기가 아주 쉽다고 말이야. 내가 발송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니까. 그럼 반송이 안 됐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니까. 근데 보통 우편의 경우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도달한 걸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이 되면 내가 입증할 필요 없겠지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 쪽에서는 다시 별도 증거 방법을 통해서 도달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세 개 판례 점검을 딱 하고 실무에서 일처리할 때는 시험을 떠나서 웬만하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용 증명이나 등급번호로 발송을 할 것. 그 다음 도달을 부정한 사례 판례는 읽어볼 필요 없고 우측에 넘어가서 도달주의 효과가 나왔는데 이런 걸 또 많이 물어본대. 그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쓰여있는 111조 2항은 자주 물어본다는 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특히 이제 111조 2항은 계약법 시험에서도 종종 계약의 성립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조문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먼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에 대한 효력이 생기니까 첫째 이따가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대립 공부를 할 건데 묵권 대립 공부할 때도 이 철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헤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철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것.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나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것이 철회다 그 말이에요. 따라 철회는 지금 의사표시나 법률행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게 철회라고 말이야. 따라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적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는 철회 무한단속을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 못할 거라고 말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가? 도달하기 전까지. 의사표시가 아직 도달이 안 된 경우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도달하기까지 모든 불이익은 표의자가 입는다는 것. 예컨대 연착이라든가 불착으로 난 불이익 같은 건데 여기가 도달이 돼 저렇게 생기는데 아직 도달이 안 됐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배달이 됐다 이런 불이익은 얘가 입는다는 것. 그 다음 제일 중요한 111조 2항은 계약법과 관련해서 얘가 지금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다. 그럼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지금 청약을 할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 상대방에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 의리 승낙,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청약자가 할 거니까. 따라서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그러면 양의사표시 합치가 됐으니까 비로소 계약이 성립.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성립이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갑이 청약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을 했다 그 말, 또는 행위능력 상실,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에도 이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 따라서 의리 승낙하면 계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해서 이 계약의 성립권에서 제한 능력 이거는 시험에 안 내고 주로 이 갑이 사망한 경우를 많이 내는데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여기 매도력에는 소유권 이전 의무나 대금 지급 조건 권리 뭐 법률효과가 생길 건데 요거는 우찌 처리하면 되는가? 사망한 경우는 이자 상속인이 있을 거니까 이 상속인이 권리 의무를 그대로 생겨받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얘가 승낙하면 계약은 그대로 성립된다. 계약법에서 주로 물어보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뒷편이 넘겨서 이게 도달지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일단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 어떤 경우냐? 지금 취소 의사표시를 얘한테 해야 되는데 이자가 사망을 했다. 그럼 이자 상속인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갑 쪽에서는 의뢰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 또는 누구인지는 알아요. 얘한테 이제 의사표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소재 불명이 됐다. 이런 건 어떻게 도달시킬 것인가? 도달이 돼야지 그렇게 생기는데 난감하다고 말이야. 이럴 때 써먹으라고 두게 된 제도가 흔히 말하는 공시송달 제도인데 이 공시송달은 본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일처할 때 필요하기는 하니까 알고는 있으라고 말이야.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만 소재 불명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이 표의자 갑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송달을 서류를 법원 사무관에게 보관시키고 법원 게시판에 그 사유를 게시하면 돼요. 어디서나 아무개에게 이르는 서류를 보내고자 하는데 소재 불명이니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게시판 보는 게 와서 찾아가라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게시 방법은 법원 게시판만 게시하는 게 아니고 일간지에 게재해도 상관이 없고 일간지에 또는 관보에 게재도 상관이 없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게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상대방이 게시 또는 게재해본들 볼 일이 없다고 말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이게 이제 법원 게시판에 게시등을 하면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제도를 공시송달 거려. 요게 이제 실무에서 나중에 중개하다 보면 써먹을 일이 간혹 생겨요. 어떤 경우에 써먹게 되나?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예 들어줄 시간 없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말 못하고 그다음에 수령 능력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냐. 시험에서 이제 요 조문 하나를 이제 간혹 물어보니까 지금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이 됐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다 또는 피성년 후견이다 또는 피한정 후견임 흔히 말하는 제한 능력자라 그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처리 능력,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당의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야.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 그러고 이런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수령 무능력자 그래요. 여기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제한 능력자를 통상 수령 무능력자 취급을 한다. 그러면 이런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으면 이런 경우도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그 얘기인데 효력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얘네들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도 이해 못하는 자들인데 따라서 상대방이 이런 제한 능력자인 경우 수령 무능력자인 경우는 표의자 쪽에서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을 못해요.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고 말. 대신 얘네들한테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건데 법정 대리인이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한 이후에는 표의자도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게 마지막 수령 능력에 관한 문제고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거기 112조 이 조문이 간간히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니까 조문 한번 읽어두고 그 다음에 쭉 뒤로 넘겨서 대리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체계 잡을 때 왜 이제 대리가 나왔는가 지겹도록 주식해 줬으니까 체계 잡을 정도 실력은 될 거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률 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리무, 법률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가 이걸 지금까지 살펴봤고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 갖춰야지 효과가 생긴다. 이 효력요건에 관해서 집중 살펴봤고 우리 시어머니자 목적 관련된 효력요건 의사표현 효력요건 나오니까 이걸 집중 살펴봤단 말이야.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순서 동시에 교재 순서가 대리제도가 나오는데 이 대리제도가 왜 효력요건 끝난 다음에 등장을 하는가 그거를 반드시 깨우치라고 옛날에도 신신당부를 했고 지금 대리제도는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게 특색이고 먼저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직접 을하고 토지 매매를 했다. 결과 이 매매로 또 발생이 되는 권리무가 이한테 기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활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 갑이고 의사표시한 자 갑이라고 말이야. 그럼 보통의 거래 경우는 그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 또는 의사표시자에게 법률효과가 당연히 기속이 되는 거렇게. 그런데 대리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다. 갑이 흔히 말하는 본인, 이 을이 대리인. 얘가 이제 갑 대리인 의료하고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했다. 대리행위. 얘가 상대방. 그러면 계약 체결은 분명히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한다 그 말이야. 여기서 행위자는 대리인이다 그 말이야. 의사표시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에요. 토지 살래 의사표시도 얘가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이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무도 이거하고 똑같이 원래대로면 대리인이 기속이 된단 말이야. 행위자가 대리인이고 의사표시자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 효과는 싸그리 하나 빠짐없이 누구한테 가냐 얘 말고 본에게 기속이 된다. 이게 대리제도 특색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대리에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문제인데 왜 대리 경우는 대리 행위는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했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효과는 본의 기속이 되는가? 이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 본질론 그라고 요걸 이제 정확히 깨우쳐야 되고 요걸 깨우치면 갖고 놀 정도 되면은 대리 공부는 90%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재는 이 중요한 게 지금 통째로 빠져 있다는 거야. 이따가 집중 한번 살펴보고 하고, 지금 칠판에 예에 들어줌, 요게 흔히 말하는 임의대리라고 말이요. 칠판에 예에 들어줌. 그러면 임의대리는 특징이 뭐냐?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압축을 시키면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의대리라고 말. 그런데 대리는 이런 임의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종종 나왔다시피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갑이 미성년자다, 피성년 후견인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흔히 말하는 제한 능력자들, 얘네들도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 계약 처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저 뒤떨어지는 일처리 능력, 정신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능력 보충 기관이 필요할 건데, 그게 지금 흔히 말하는 법정 대리인이다 그 말이고, 미성년자 같으면 1차적으로 친권자, 피성년 후견인 같으면 피자 띄어버리고 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 되고, 피한정 후견도 띄고 한정 후견인 같은 사람, 이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법정 대리인의 특징이 뭐냐? 예컨대 친권자 같으면 미성년 자식놈이 친권자 부모에게 대리권 줬기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인데, 이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단 말이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 친권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된다 말이야. 부자지간은 신분관계 계에서 아무래도 이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식놈 일은 가장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우리 민법에다가 대리인으로 규정해놨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법정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를 법정대리. 그러면 이런 대리제도가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는가? 법정대리는 뻔하다 말이야. 요 제한 능력자, 본인은 뒤떨어지는 정신 능력, 일처리 능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쁘게 포장해서 법정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임의대리 경우는 이 본인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접 상대방과 계약 체결이 가능할 건데,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복잡 전문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모든 일 처리 다 못한단 말이야. 요때 이제 믿을만한 이한테 일 처리 부탁해라. 나 바쁘니까 내 땅 대신 팔아달라고. 그럼 얘가 이제 대신 계약 처리한다고 말할게. 근데 계약 처리는 얘가 하지만 권리무는 내가 취득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할게. 따라서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는가? 개인의 한정되어 있는 활동 영역이 임의대리를 통해서 보다 더 넓게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따라서 이 체계를 꼭 잡으라고 내 신신당부를 여러 번 했다. 기초문과정부터. 민법은 공사법으로 그럴 때 사법이다. 사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말이야.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들 스스로 의사결정에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거를 사적 자치 원칙.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여기 나오는 법률행위고, 그러니 일면식도 없는 절사에서는 법률행위 옹이돼서 권리무 법률과 발생이 되고, 이 한 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 다 누누이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이 대리제도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런 민법의 기본 원리, 사적 자체를 확장해 주거나 보충해 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이 대리제도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리 이런 사회적 작용으로 비춰볼 때 대리제도는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의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이 다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온다고 말이야. 이해는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 줄을 배웠는데 이게 뭐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이걸 배웠고, 그래서 내가 바쁘거나 그러면 임의대리,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면 법정대리, 대리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계약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권리무는 내가 취득하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소유자 내가 직접 계약 처리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계약 체계를 맡겨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의 계약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민법 배운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본인 탓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법이 참 간단하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법조문은 1000몇 개 돼 있지만 내가 직접 계약 처리하는 방법, 그거에 관해서 법전에 쭉 규정해 놓고, 다른 사람 시켜서 계약 처리하는 방법, 대리 쭉 규정해 놓고, 순서가 이렇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지단 말이야. 해서 이제 대리조도 나온다, 염도 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리조도가 임의대리가 뭐고 법정대리가 뭐고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이 대리조도는 앞으로도 우리 실무상으로 임의대리도 마찬가지고 법정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실무에서 사용이 될 거라고 말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대리조도 출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도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많이 나올 땐 4문제인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대리는 대여섯 문제 출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중개하다 보면 실무에서 대리 모르면 개발 세발이 돈다고 말이야. 따라서 실무에서 필요한 제도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리 같은 것은 대여섯 문제 출제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따라서 대리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실무상으로 활용될 여지가 갈수록 커지고, 활용이 많이 되면 소송이 많이 붙어요.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판례가 발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이 기본을 염두 두고 66회 쭉쭉 읽었어요. 의의 쭉쭉 읽고, 사회적 적용 다 가르쳐 쭉쭉 읽고, 우측 넘어가서 대리가 인정된 범위에서 법률행위에서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유,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하거나 또는 확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행위에서 대리가 허용이 된다. 동그라미 1번. 따라서 불법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 딱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리와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간접들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부르는 대리 본질론을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책에서 통째로 빠져있다 말이에요. 지금 얘가 가부 토지에 대해서 대신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한 행위자, 동시에 의사표시자는 A인데 모든 권리무는 A한테 간다. 본인에게.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 본질론 권하고, 여기가 대리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이걸 갖고 놀 정도 되면 대리 공부는 90% 끝낸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이게 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한데, 학자들 견해도 우리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 공부하기 때문에 대다수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것만 깨우쳐두라고 말이요. 왜 권리무는 A한테 갑니까? 그 이유를 지금 따져보고자 한다고 말이요. 이에 관해서 이제 첫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법률 효과는 본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대리 의사라는 용어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리 의사는 뭐를 말하느냐?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줄여서 대리의사가 그래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 이런 이야기라고 말해요. 왜 권리무가 얘한테 가냐? 그걸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 이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계약 체결은 비록 4가지만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 효과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가지고서 계약 체결하니까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논리 전개한다는 거. 그러면 2단계. 이 대리의사가 대리인에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유는 얘가 대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한테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야. 대리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 말. 있으면 얘한테 골목 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이야. 우리 민법상 대리인이 대리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이름으로 계약처는 게 아니라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해가지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다른 말로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칠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글자 그대로 현명주의 원칙이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본인 이름을 나타내려면 나타나고서 대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현명주의 원칙을 그러는데, 그러면 이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칠하더라 그 말이야. 이게 곧 뭘 의미하느냐? 이 현명을 한다는 것, 이게 곧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거라 그 말이야. 얘가 지 이름이 아니라 갑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계약 체계는 네 가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법률 효과는, 만약에 내가 권리무 갈 것 같으면 굳이 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갑대리를 했다는 것은 계약처는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 효과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얘한테 표시해 주는 거라 말이야. 따라서 대리인이 현명을 한다는 것이 곧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대리인이 계약서를 할 때 나는 갑대리인이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곧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모든 권리무는 얘한테 가고 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거꾸로 뒤집자 말이야. 얘가 현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리 의사가 없다는 거야. 대리사가 없으니까 이때는 권리무가 본에게 기속이 안 되고 모든 법률효과가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 이 계약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얘한테 간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도 대리인이 되어버린다 말이야. 다시 얘가 갑대리인으로 현명했다, 이 말의 의미를 깨우치는 거, 대리사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권리무는 얘한테 가고 얘가 당사자가 된다. 거꾸로 현명 안 했다, 대리사가 없다, 그러니 권리무는 얘한테 갈 일 없다, 얘가 모든 책임진다, 당사자가 해야 된다. 이것만 갖고 놀아 말이야. 따라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현명주의 원칙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권리무가 얘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갖고 놀라고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간접대리 같은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민법상의 대리를 흔히 뭐라고 하냐 하면 직접 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대리는 직접 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는 일체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민법 말고 상법에 보면 헛다리 짚지 말고 공부 잘해야 돼요. 거기 대리와 구별할 제도는 시험에 안 나와. 이 대리와 구별할 제도는 뭐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할 민법상의 대리를 정확히 깨우쳐야 되니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접대라든가 사저라든가 이런 거는 찬조출원한 거야. 찬조출원. 근데 수강생들 엉터리 공부한 사람들은 간접대리 사저에다 목숨 걸고 또 외우고 다니고 학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보조출원한 거야. 그러면 이 상법에 보면은 위탁매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 책에도 제가 위탁매매 예를 하나 드러났던데, 이 위탁매매 같은 것이 상법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간접대리 대표적 사례라고 말이야. 그러면 특징이 뭐냐? 이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 다음 단어가 핵심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계약체를 한다. 본인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간접대리 특징인데, 위탁매매. 요즘에 이제 SNS 상에서 가장 하다하게 칭찬을 많이 받는 도지사가 강원도지사인데, 강원도 최아무개 도지사인데, 이유는 요즘에 강원도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게 학교 학생들이 개강을 안 하다 보니까 판로가 지금 막혀있다고 말이야. 근데 감자는 창고에 보관하는데 한도가 있어요. 이게 4월쯤 가버리면 싹이 나기 때문에 시골 출신은 잘 알겠지만
싹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썩어 문드러져. 써먹을 수가 없다고 이게. 감자는. 근데 이게 지금 10몇만 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시림이 말도 못한다고 이게. 이게 이제 경매 내놓으면 옛날에는 10,000원 갔던 것이 1kg당 지금 막 1,000원 이렇게 간다고. 1,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지사가 유명인사니까 도민들 시름을 덜어줘서 SNS 상에다가 강원도 품질 좋은 감자를 킬로그램당 5,000원에 팔겠다. 배달비, 그 다음에 포장비 다 도에서 부담하겠다. 해서 이걸 올렸더니 또 우리 국민들 또 착하다고 말이에요. 해서 이제 니도나도 이 감자를 사겠다 줄 서서 지금 최근에 몇만 상자를 팔았어요. 수만 상자를.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주고 있네. 도지사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되고. 해서 이제 요 갑이 강원도 감자 생산 농민이라 치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 판매를 위탁을 했다 치고, 해서 이제 도에서 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위탁 매매를 딱 한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위탁 판매의 경우에 요 감자 생산 농민 간접 때리는 경우는 간접자를 붙여서 통상 이제 간접 본인 이렇게 하기로. 요 위탁받아서 판매를 하는 요 대리인, 요거를 이제 간접 대리인이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칠 게 없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 이제 위탁받은 사람이 감자를 팔 때 누구 이름으로 파냐? 요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요거는 나는 갑대리인으로 이걸 표시하냐? 아니면은 지 이름으로 매매하냐? 요 이야기란 말이야. 이런 위탁 매매 같은 간접 대리의 경우는 간접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이름으로 계약을 체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 이름으로. 그러면 답 나왔다 말이야. 지 이름으로 매매를 하니까 대리사가 없다 그 말이야. 대리사가 없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가 간접 본인에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대리사가 없으니까 지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 대금지급 청구권 당연히 간접 대리인에게 기소가 되고, 문제는 이제 감자 생산 농민은 갑이에요. 감자 판매 대금 갑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위탁 매매인이 지 이름으로 매매하니까 일단 권리무는 얘한테 가지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도 얘가 갖겠지만 원천 전국적으로 이 감자 생산 농민이 대금을 받아두니까 취득한 권리는 그 다음 간접 본인에게 이전해주는 절차를 밟는다고 말. 그러면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가 최종적으로 간접 본인에게 기소는 되지만 직접 기소하는 게 아니라 이 간접 대리인, 위탁 매매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법률과 기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대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법률 효과가 직접 기소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소가 된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설명 하나 더 알아듣을 거야. 민법상의 대리를 왜 직접 들어가는 건지, 누구 이름을 하니까 본인 이름을 하니까 민법에서는 대리사가 있으니까 직접 효과가 본인에게 간다. 그래서 직접 대리. 요걸 이야기해서 요 간접 대리가 필요한 거지. 이 간접 대리가 주관이고 시답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왜 민법상의 대리를 직접 들어가는 건지 요거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본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다음 사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자도 우리 민법은 일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민법에는 대리제도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이나 또는 특히 이제 판례가 이 사자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리제도하고 사자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따져보는데, 흔히 말하기를 사자는 이제 뜻풀이 그대로 하면 신분권이다 그런 의미일 건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핵심 포인트는 의사결정 본인이 한다 요 얘기인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자를 사자 그래요. 따라서 흔히 말하기를 사자도 두 종류가 있다. 전달기는 사자가 표시하는 사자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21세기에 20년이 지나고 있어요. 요따고 시험에 내는 또라이 없다고 말이야. 책에 지금 쓸데없는 게 잔뜩 쓰였는데 쓸데있는 거는 빼놓고 굳이 저 책에 나왔으냐 구별한다 가정하면 전달기는 사자는 본인이 결정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는 자고 표시기관은 말로 전하는 자야.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를 팔고 싶다. 그러면 토지 매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 소유자가 다는 거예요. 내 토지 100평방미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1억 원에 팔아야지. 모든 의사결정 다 하고 이 본인이 결정 의사를 사자는 상대방에 전달하거나 표시한단 말이야. 본인이 결정 의사를 서면으로 지어주면 서면으로 전달한다. 전달 기간. 가서 말로 전한다. 갑이 그러더라. 니한테 이렇게 판다고. 요게 표시 기간이야. 그러나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구별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모든 의사결정을 사자는 본인이 한다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대리는 특징이 뭐냐?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고 말이야. 토지 팔아달라 대리권 주면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다는 거. 요게 사자고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확히 깨우쳐야 되니까 배우고자 하는 민법상의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 대리라고 하고 법률효과가 직접 보는 기술되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사자하고 다르고 이 두 가지 거를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정확히 깨우쳐놓으면 본인 이름으로 한다. 간접들하고 다르다. 직접 들어간다. 의사결정 대리인이 한다. 사자하고 다르다. 정확히 깨우쳐놓으면 이건 모르면 대리권 못하니까 거기에 간접들의 사전 읽어볼 필요도 없고 우정출연한 거니까 대표 마찬가지. 대리 종류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아까 가르쳐줬고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판례 하나만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오죠. 그 밑에 그 색칠한 부분 판례인데 능동대리는 이런 걸 말하고 수동대리 이런 걸 말하는데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 의사표시 하는 거 이렇게 땅 살래 이렇게 다른 말로는 적극대리 그래요. 적극적으로 의사표한다 그래서 수동대리는 반대고 상대방이 이제 거꾸로 의사표시하고 이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수령한다 그래서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 능동대리권을 갖는 자는 일반적으로 수동대리권도 갖게 되는데 그게 판례 입장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 요건대리 무건대리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 그 차이고 대리권이 있으면 요건대리 없으면 무건대리고 그 다음 대리는 양이 워낙에 많아요. 파트별로 따졌을 때 딱 이것도 이제 체계 잡아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체계 잡지 않고 하면 개발 세발에 돈다는 거. 따라서 먼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건대리 무건대리가 쓰니까 먼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건대리에 관해서 쭉 공부를 하고 끝나면 대리권이 없는 경우 무건대리 공부를 하고 여기 요건대리 공부할 때도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의 삼명관계다 그래서 법전 순서가 참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있어. 법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야. 요건대리 정리할 때도 갑이 본인이고 대리권 주었다. 그럼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리권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한다. 병이 상대방.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 행위에 관해서 두 번째로 검토를 하고 끝나면 계약 체결은 예가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반대의 권리 의무는 상대방 기속이 될 거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 기속, 대리 효과, 법률 효과의 기속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법률과 기소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법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 대리행위, 마지막 법률과 기소 그렇게 책 순서도 다양스럽게 요거는 이 순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기 마지막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 법률과 기소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고 모든 권리 의무 이해한테 간다. 반대 권리 의무 이해한테 가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대리권과 대리행위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딱딱 정리하라고 말이야. 이제 공부하는 거 됐으니까 대리권에서는 통상 세 가지가 문제가 되죠. 대리권의 범위 문제, 대리권의 제한 문제, 대리권의 남용 문제. 요 세 가지가 저 시험에 나오고 대리행위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여기 대리인과 상대방사 대리행위는
대리 행위뿐만 아니라 대리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지 원칙이죠.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리 행위 하자의 무효. 얘가 누구를 사경방해줘 취소하는 게 이런 것들. 두 번째가 대리 행위의 하자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 가지고 있어야되는가 대리인의 능력 문제. 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 이런 걸 못하면서 그냥 개발 세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앞머리 또 뒤부터 위아봐야 말짱 도루묵이라고. 요거 딱 끝나면 요건대리가 딱 끝나. 요건대리 아주 간단해.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전력은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무건대리에다가. 요게 상당히 어렵다고. 실무상으로 이제 무건대리에 관해서 분쟁이 가장 많이 붙기 때문에 요건대리는 이제 이 정도면 딱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다고. 페이지는 장홍에 쓰였더라도 무건대리가 이제 문제라고 말할게. 좀 이따가 이제 요 책에 한번 잡아보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무건대리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좀만 쉬었다 하죠.